어떤 고통으로 인해 괴로움을 느끼다가 더 큰 고통을 접하게 되면 이전의 고통은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기 전 실생활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괴롭게 만들던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미세먼지였는데요. 최근에도 미세먼지 수치가 급증하면서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의 호흡기를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던 중국에서 탈석탄을 선언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15% 수준인 비화석 에너지 사용 비중을 5년 안에 5%포인트가량 끌어올리기로 한 것인데요.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비화석 에너지 비중을 20%가량으로 높인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페페TV야,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다. 야,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짜증나던 상황인데 미세먼지라도 줄게 되면 아무래도 생활환경이 개선되겠는걸? 아닙니다. 현재 중국에서 추진 중인 탈석탄 추진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냥 반가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기존에 쓰던 연료에서 교체가 된다면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적인 추세대로 친환경 에너지로 교체되기 마련이건만 중국에서는 해상 원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해상 원전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서해 인접 해상에 설치한다고 해 그 충격을 더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무엇이냐? 이제 미세먼지는 전부 다 눈꼽만큼 줄이고 그 대신 한국 바다에 방사능의 위험을 선물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코로나에 이어 방사능까지 선물하겠다는 중국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중국에서 대한민국 서해 인접지역에 떠다니는 해상원전을 추진한다고 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바다에 떠다니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밀어붙이기로 방침을 확정했는데요. 최근 공개된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까지의 장기 목표 초안에는 원전 관련 부분에서 해상 부유식, 핵동력, 플랫폼 등 선진 원자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상 부유식, 핵동력 플랫폼이라는 게 무엇이냐? 원자력 발전소를 바지선이나 선박에 실어 해상에서 운영되는 원전을 뜻합니다. 땅에 가만히 있는 원자력 발전소도 위험한 판에 해상 원전을 추진하고 있다니 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요? 해상 원전은 위치를 자유롭게 옮길 수 있어 주로 오지나 해상 석유 시추 시설 등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용도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현 시점에도 우리가 찾아와야 할 대륙궁 7광구에서 기름을 빼다 쓰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 같은 자원 채취 활용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이 같은 해상 원전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사용 중인 나라는 러시아가 있는데요. 러시아는 2019년 12월부터 세계 최초 해상 원전인 아카데미 르모노소프를 극동 해상에서 가동하며 오지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지만 전세계 환경 단체들은 이를 두고 떠다니는 체르노빌이다, 핵 타이타닉이라고 부르며 반대하는 등 그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추진 중인 중국 핵공업 그룹은 2010년부터 해상 원전 연구를 시작해 이미 개발을 사실상 마치고 중국 정부의 최종 설치 승인을 기다려왔으며 해당 기업의 연구 설계원 원장은 인터뷰에서 정부의 허가만 순조롭게 나오면 당장도 착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설치 예정 장소는 산동성 옌타이시 앞바다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이 산동성 옌타이시 앞바다라는 곳이 어느 곳이냐? 한국과의 직선거리가 약 400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산동성 인근 서해 부근으로 중국에서 한국과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정부는 탈석탄을 외치면서 이를 원자력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인데요. 리커창 중국 총리는 전국 인민대표대회 정부 업무 보고에서 안전 확보를 전제로 적극적으로 원전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자국의 최고위급 지도자가 원전 개발을 언급하면서 적극적이라는 수식어를 쓴 것이 처음이라면서 향후 원전 확대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국의 동남부 연해 지방을 중심으로 첨단 3세대 원전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 2025년까지 원전 설치 용량을 2020년 말에 51기가와트에서 70기가와트로 늘리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원전 가동률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올해 1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동 중
중인 원전 설비량의 기준으로 미국은 96,553MW, 프랑스 61,370MW, 중국은 47,498MW를 기록 중입니다. 가동 중인 원자로 개수를 기준으로 해도 중국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3위라고는 하지만 앞으로 건설 예정인 원자로를 봤을 때 미국은 5기, 프랑스 1기, 중국은 무려 55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중국은 원전 운영 규모에서 세계 1위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에 원전을 설치하려는 지역도 역시나 한반도와 가까운 곳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과거 중국은 남북 광동성 해안에 집중적으로 원전을 건설했지만 한국과 가장 가까운 산둥성으로까지 그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서해바다에 원전을 만들면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입니다. 중국은 부실공사의 종주국이라 봐도 될 정도로 부실한 공사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전에 중국인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중국인 40%가 부실공사로 주택붕괴가 우려된다는 답변이 나올 정도입니다. 중국 매체 중권 친넨바오에서 온라인 설문을 벌인 결과 17.6%만이 자신의 주거지가 안전하다고 믿고 있을 뿐 대다수는 건물이 붕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고 70%는 주택 내 건물이 균열되거나 수돗물이 새는 경험을 했으며 45.5%는 주택 품질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군다나 지난해 세계 최대 규모의 수력 발전소 댐인 산샤댐이 폭우로 인해 잇따른 붕괴설에 휘말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산샤 지역에는 22개 도시 1700개 마을이 수몰되고 있었고 특히 부실공사로 인해 집이 무너져 내리는 등 바닥, 천장에 구멍이 수두룩했습니다. 해당 산샤댐이 붕괴될 시 쓰촨성의 상류 지역이 먼저 물바다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원전까지 피해를 볼 것으로 보여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원자력 건설 사업에 열을 올리자 우리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인데요. 특히나 해상 원전의 경우 일각에선 서해에서 원전 사고라도 발생할 경우 돌아오게 될 우리 어업의 피해가 가늠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후쿠시마의 경우 풍량과 조류 덕분에 태평양으로 흘러가 우리나라의 피해가 적었지만 서해에서 원전 사고가 날 경우 이와는 차원이 다른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를 인지한 한국 정부에서는 중국의 해상 원전 건설을 국제사회에 공론화하기로 나섰는데요. 우선 11월 열릴 한중일 원자력 고위 규제자 협의회에서 중국의 해상 원전 건설과 관련한 정보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이 와중에 일본에서도 방사능과 관련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요. NHK에 따르면 동일본 대지진 당시 원자로에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는 노심 용융과 수소폭발로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3호기 원자로 건물 내부의 수위가 높아진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송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전 운용사인 도쿄전력은 3호기 원자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삼각 코너라고 불리는 공간의 수위가 지난 9일 오전부터 상승했으며 10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약 18cm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13일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3 강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정부는 펌프를 이용해 이 물을 원자로 건물의 다른 공간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따위로 방사능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일본, 그렇다면 혹시나 주변국에 좀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미안한 마음은 개뿔도 없고 한국에서 방사능 식품을 수입하라고 생떼를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를 야기한 동일본 대지진 발생 10년을 맞아 자국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를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지진 후 10년이 지났는데도 일본 식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국가나 지역이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농림수산물 수출량이 2017년에 대지진 전 수준으로 회복했으며 이후 3년 연속으로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하루빨리 규제 철폐가 실현되도록 모든 힘을 다할 것이며 농림수산부의 수출 확대를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주장은 적반하장격인 상황입니다. 최근 일본 전총리의 폭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원자로의 냉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처리수를 몰래 바다에 방출하고 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의 이러한 주장은 사과를 해도 모자란 판에 한국도 후쿠시마 방사능을 먹어서 응원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페페TV Conclusion.
일본에 이어 중국까지 방사능 사고가 난다면 우리의 바다는 그야말로 방사능 수조가 될 것입니다. 방사능 바다에서 해수욕을 해야 하며 방사능 물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원전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 때문에 건설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술력도 형편없는 주변국에서 원전을 적극 추진해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국제법으로도 규제가 안 되고 만들지 말라고 해도 듣지도 않을 것이고, 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수교 이래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대법원이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 판결을 내리면서 일본은 수출 제재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WTO 제소 절차 재개와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영토 주권과 관련해 세 곳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연 독도입니다. 일본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7광구입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자원을 독점하려고 하는 제7광구의 공동 개발을 재추진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대마도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대마도가 한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죠. 다만 일본 정부도 이 문제를 의식하고 있다는 게 확실합니다. 일본이 대마도를 지키기 위한 행동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상황인지 조금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독도입니다. 지난 2일 한국군은 올해 들어 첫 번째 독도 방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훈련 모습을 담은 영상과 사진을 대대적으로 공개했으나 올해는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한일 관계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훈련은 일본 정부가 외무성 공식 문서인 2020년판 외교청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기술한 지 보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수출 제재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힌 날이기도 합니다. 일본에게 경고장을 날린 셈이죠. 이 훈련에는 함정 8척과 F-15K를 포함한 항공기 5대가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처음 실시된 한국의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훈련을 전해들은 일본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이번 다케시마 관련 훈련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거나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 영토이다. 따라서 한국의 훈련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후 스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한국 측에 강하게 항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관계의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러 현안에서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계속 요구하겠다. 스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산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 보복하겠다는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한편 일본의 주장과는 별개로 독도가 완벽히 한국 영토라는 게 확정되고 있습니다. 독도 명예 주민증 발급 약 10년 만에 독도 명예 주민 6만 명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경북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는 지난 10일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0시 기준으로 독도 주민증 발급자가 6만 484명을 기록했다. 독도관리사무소가 2010년부터 독도에 상륙했거나 배를 타고 독도를 돌아본 국내외 방문객 가운데 신청자를 상대로 독도 주민증을 발급해준 지 9년 만에 이룬 쾌거입니다. 독도 명예 주민은 2010년 44명을 시작으로 매년 수천 명씩 꾸준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로 반일 감정이 고조되자 그 숫자가 폭증했죠. 지난해 8월에는 울릉도와 독도 일대에서 훈련했던 군인 2천여 명이 한꺼번에 독도 주민증을 발급받아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독도 명예 주민 가운데는 미국, 영국, 중국, 캐나다, 베트남,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100여 개 국가 1,700여 명의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동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국적을 가진 방문객 16명도 독도 주민증을 신청해 받아갔습니다. 독도 영유권 강화의 목적으로 도입된 독도 주민증은 주민등록증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독도 여객선 탑승권을 독도관리사무소에 증빙하고
인터넷을 이용해 발급 신청하면 우편으로 독도 주민증을 보내줍니다. 비용은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독도 명예 주민이 되길 바랍니다. 독도 명예 주민이 증가할수록 독도 영유권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편 한일 양국 간 자원 외교의 줄다리기가 다시금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7광구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산유국의 꿈을 꿀 수 있게 했던 바로 그 7광구입니다. 1968년 미국 해군 해양연구소는 서해와 남해 대륙붕 지역을 탐사하다가 제7광구를 발견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대륙붕에 대량의 석유와 가스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에머리 보고서입니다. 당시 집권 중이던 박정희 정부는 곧바로 개발을 위한 광구 7곳을 선정했습니다. 이 중에 제7광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본에도 가까운 바다여서 일본이 개발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당시 한국에게는 일본의 주장을 무시할 만한 충분한 국제적 근거가 있었습니다. 육지에서 쭉 이어진 수심 200m 이하 대륙붕은 해당 국가가 각종 관할권을 갖는다는 국제 관례였습니다. 이 관례에 따르면 제7광구는 엄연히 한국의 소유였습니다. 한국으로부터는 대륙붕이 연결됐지만 일본은 바다 중간에 골짜기가 있어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저에서 원유와 가스를 추출할 돈과 기술이 없었던 한국은 제7광구에 대해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맺었습니다. 일본과 함께 개발하고 수익을 나눈다는 내용이었죠. 협정은 78년에 발효되었고 2028년까지 50년간 유효합니다. 협정 이후 탐사와 시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일본이 개발해서 손을 뗍니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였죠. 그 후 한국이 제기한 공동개발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국제 관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대륙붕의 연결이 아니라 가까운 나라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즉, 일본에서 가깝기 때문에 일본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한국은 약 20년 만에 다시 제7광구 개발에 나섭니다. 한국석유공사를 조건권자로 지정해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개발할 일본 측 조건권자도 정해달라고 일본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넉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일본은 어떤 대답을 내놓았을까요? 네,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 끌기에 돌입한 것이죠. 일본은 코로나 감염증으로 진척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한국 측도 일본의 반응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2009년에 재개를 요청했으니 10년 넘게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협정 기간이 끝난 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위함입니다. 제7광구에는 상당한 자원이 매립되어 있다고 확신한 것이죠. 그렇지만 일본을 움직일 수 있는 변수도 존재합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현재 중국은 제7광구 인근에서 계속 원유를 뽑아 올리고